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방송, 함께하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입니다. 자, 우리 EJ는 소통하는 네. 방송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들 유튜브에 좀 될 수 있으면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뭐 전부 다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 중에 함께하는 방송, 이 멘트가 상당히 따뜻한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원래 그래요. 뭐 사람도 네. 어려울 때 그렇죠.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뭐 좀 경제적으로나 뭐 좋을 때 이럴 때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친구가 아니고 네. 또 되게 어려웠을 때 그럴 때 같이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EJ는 오늘 같이 시청자님들 이렇게 힘드실 때 그때 같이 하는 고통을 힘든 걸 같이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오늘 CPI 발표 이후부터 해서 미증시도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우리 증시도 장중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좀 선방을 하는 듯 보였으나 오후장에 옵션 만기에 대한 변수도 만나면서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이제 CPI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또 일정이라든지 이벤트를 또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네. 오늘 PPI 발표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PPI 발표가 있고 그게 지금 뭐 미국 시간으로 8시 반이니까 어제 CPI 나온 시간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요게 예상치는 전년 대비해 갖고 한 10.7% 정도, 그리고 3월 달에는 2%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전월 대비 0.5%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근원 CPI는 8.9% 정도, 전월 비해서는 0.6% 정도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이 PPI 발표 내용이 만약에 좀 잘 나오게 되면 뭐 시장은 좀 반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추세 자체는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PPI라는 게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정도 뒤에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면 또 소비자 물가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좀 전월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 CPI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예상치는 조금 예상치 아래로 나와서 시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은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는요. 일단 방한하는 바이든의 일정을 또 다시 또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속화라든지, 한편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점을 동시에 갖다 보니까,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방안은 무엇일까? 인프라라든지 이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시장에서 방안을 찾고 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본다라면은 인프라 관련된 또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산업들로 준비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힘내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포커스 EJ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건설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점을 방안을 찾는다라면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따라와야 될 것 같고요. 일찍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중국에서는 정책적으로 해서 중점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부터 해서 올해 바이든 정부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요, 신성장 유성 정책에 대한 인프라 투자도 따라오겠지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설 업황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새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들은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경계를 하기 위해서 다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동 대비해서 산업에 대한 미래를 보자라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그리고 또 정비 산업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색깔인데요. 아마도 5월 중에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정식적인 뚜렷한 정책이
공표된다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부터 해서 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6월 달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 정부에 대한 역량을 지켜가기 위해서 가장 큰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또 6월 선거를 앞두고 좀 지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호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5월달, 6월달까지 정책에 대한 스토리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의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이제 그 앞으로에 대한 부양 정책을 내놨다라면은 건설 경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통령 인수위를 통해서 올해 이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약들을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보셨던 바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또는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도표를,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기 위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추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앞달에서 부동산의 규제에 여러 가지 이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는 안전진단 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서 시장에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허가를 많이 내주겠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건설 업황에 대한, 건설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것인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정부입니다.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을 때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압박하기 위한, 그러니까 규제를 잡기 위한 내용들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는 주가 흐름, 그러니까 도표의 흐름들처럼 정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는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 건설 경기, 또 건설 주가에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좀 연출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압박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과거 전개되고 있는 건설 주가에 대한 흐름보다는 반대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건설 업황도 또 지금 시장의 리스크와 같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시공에 따르는 여러 가지 원가에 대한 부담을 좀 갖게 되는데 보통의 이제 건설 시공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이 비용 지출에 대해서 미리 100% 지출로 좀 먼저 선 잡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공사가 좀 지연되거나 혹은 공사가 좀 앞당겨진다라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가격이 변동이 된다라면은 원가를 지출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가하면서 실적 반영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 이번 1분기 때는 어느 정도 좀 시장에 대한 반영이 좀 이미 다 된 상태이고요. 오히려 원가율 절감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좀 방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가율에 대한 부분들이 100%를 넘어가는 추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때에 대한 실적은 1분기 때보다는 좀 더 나아진 실적 환경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플랜트, 인프라, 그리고 또 주택, 산업과 같은 전반적인 모든 영역을 함께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국내 주택 건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분양에 대한 추이 계획이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전의 수준보다는 분양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진율에 대한 부분들은 코로나 환경 속에서 괜찮았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년까지도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 현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인프라와 같은 내용들 좀 담고 있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기업들에 대한 수주액 추이입니다. 상당히 이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꾸준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분기 지나가는 과정인데, 대체적으로 한 대략 20% 정도는 지금 수주 물량을 채워놓은, 목표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일부의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올해 목표를 달성한 기업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건설 업황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의 내용인데요. 주택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좀 몰려 있다라는 것. 과거에서부터 해서 올해도 좀 계속해서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그러면은 마진이 남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앞에서 봤던 내용들의 또 연속성인데요. 대형 건설사 평균으로 해서요. 주택 분양 물량 및 매출에 대한 추이입니다. 상당히 좀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증가세 보여주고 있다. 예, 이 부분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월부터 4월 달까지의 전체적인 분양 추이인데요. 올해 초반 때부터 해서 과거보다 분양 추이가 상당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때부터 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이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래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건설사의 실적 요약들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많은 이 대형 건설사들이요, 주택 산업에 대한 마진율 상당히 좋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주 발주도 상당히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활성화,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인을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이 플랜트부터 해서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을 필요로 하는 때이기 때문에 해외 발주에 대한 내용들을 좀 기대해 본다라면은 중동 그리고 또 해외 원전 이와 같은 키워드로 해서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환경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적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정책과 같은 이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 인프라 투자가 따라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건설 업황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세로 좀 보자. 제가 이번 주에 포커스 EJ를 하면서요.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담, 이 내용들로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은 경기 부양 정책이다. 그러면은 인프라 투자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건설 업황과 같은 내용들로 해서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만 이번 주 내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저런 것들, 모멘텀들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그 중동 쪽 이런 쪽이 조금 나아지면 좋을 텐데요. 네. 지금 그 이란하고 뭐 어떤 특별한 네. 얘기는 좀 없나요? 뭐 아시는 바와 핵협상 같이 관련해 갖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좀 지연되고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좀 내용이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란 핵 협상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란과의 이 뭐랄까 이제 금융 이동이 이제 풀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동 진입에 대해서 뭐 이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나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으로 해서 올해 고유가 시대 때문에 상당히 좀 그들 국가들의 플랜트 산업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원전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발주 환경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 같으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네. 뭐 땅 파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100달러 선에 유가가 올라온 지가 이제 올해 초반 때부터 해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쪽만 네. 저 중동 쪽 뭐 그런 쪽에서만 수주가 좀 나와준다라면 네.
우리나라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네. 전쟁은 빨리 안 끝나겠죠? 일단 오늘 뭐 또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러시아의 이 민간인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이렇게 도발로 인해서 조금 더 또 이야기들이 또 심해지면 좀 격앙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돼 있는데 재건 사업도 나중에 또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네. 그 푸틴 측근들 올리가리라 그러거든요. 러시아 신흥 재벌을 갖고. 네. 근데 이 사람들 재산을 저쪽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그냥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네. 다 동결시켜 버렸는데 그걸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 경제 피해를 입은 거 네. 싹 다 합치면 600조가 넘는데요. 600조가 넘고 직접 피해 본 거 뭐 그러니까 건물이나 뭐 도로 뭐 이런 것들 인프라 시설들 네. 이런 것들 파괴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한 67조 정도 그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푸틴 측근들 거 싹 뺏어 갖고 그쪽에다 싹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 전쟁 도발에 대한 러시아에 대한 규탄이 어떤 특정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제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사설적으로도 많이 규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봉합만 이루어진다라면은 재건 사업은 굉장히 속도를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나라가 전에 네. 어제 얘기했던 야리끼리 야리기. 그 속도전 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빨리빨리. 네.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이 부분만 좀 되면 좋겠는데 지금 진짜 러시아가 저러면서 자국 국민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있는 애들, 네. 저 러시아 사람들 유럽에 이렇게 가서 사는 사람들요. 거기 애들 어린 애들이요. 네. 걔네들이 그 막 괴롭힘을 그렇게 당한대요. 아시안든 아니 네. 유럽 쪽에 가서 사는 러시아 네. 애들이 그러니까 네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욕을 막 하고 그러니까 네. 애들이 딱 보고 저 러시아는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어. 그래서 그 러시아 꼬맹이들 네.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지들 또래 애들한테 그렇게 네. 괴롭힘을 당한다네요. 걔들이 뭔 죄가 있어? 푸틴이 죄가 있지. 그렇죠. 네. 참 보면 근데 이게 진짜 하여튼 상식선에 벗어나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그쵸? 뭐 진짜 고생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잘 들었고요. 자 오늘을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뭐 안 좋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날짜를 보니까 저기서 1월 6일이더라고요. 처음에 1월 6일 날 처음에 저 투자의 신 새해 첫날 시작하는 날 그날 이 시장에 대해서 위기 극복 3년 차 이런 내용으로 좀 방송을 했는데요. 저 투자의 신에서 전에는 앞에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뒤에 바로 저 얘기를 뭐 한 10몇 분 정도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그땐 전쟁 나기 한참 전이었죠. 한 달,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전쟁이 터졌으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때부터 낌새가 좀 이상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들으시고도 그냥 이렇게 흘러 넘기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 한번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123 이렇게 적혀 있죠. 123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저 때 IMF 때,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때입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도 항상 그래왔어요. 이 역사도 반복된다 그러죠.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다만 형태만 약간 바뀌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대로 반복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요. 큰 위기가 닥치고 난 다음에 1년 차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년 차 때는 탄력이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3년차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때 1월 6일 날 새 특집 비슷하게 첫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음 내용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서 지금 제가 이 화면이요. 이 화면이 제가 오늘 뭐 몇 개 화살표 몇 개 더 그은 거 빼고는 전에 1월 6일 날 했던 그 PPT 거기서 그대로 뭐 복사를 해갖고 갖다 붙이고 글씨만 좀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를 그걸 가늠을 하려 그러면 과거에 어떤 일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한번 꼼꼼하게 따져본다라면 굉장히 큰 그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좌측 아래에 있죠. 첫 해,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확 빼고 난 다음에 1년 차, 그러니까 거기서 바닥을 찍고 거기서 1년간 움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년 차 때 81.93%가 올라왔어요. 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게 개별 종목도 81% 올랐다면 정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수가 81%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성이 안 찼었나 봐요. 성이 안 찼었는지 이 2년 차 때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11.44%가 상승했습니다. 위에 화살표가 있죠. 자, 표시를 해놓은 게 제가 파랗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그때입니다. 저기 처음에 딱 위기가 딱 있고 난 다음에 들어올리기 시작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두껍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 저기서 2년 차 때까지도 11.44%가 올라왔으니까 2년간 굉장히 좋았어요. 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그런데 3년 차에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3년 차 때 1년간은 딱 발생되고 1년, 2년, 딱 3년째 되는 날을 그때를 1일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딱 마감이 딱 되는 날. 자, 이때는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48%로 하락 전환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저 위에 고점 있죠. 자,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를 쳐놨죠. 고점하고 저점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화살표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죠. 자, 저 고점에서 아래 저점까지 그 낙폭을 보면 26.32%였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이렇게 올라온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요. 저 때보다도 덜 빠졌습니다, 지금. 저 때보다도 덜 빠졌고, 자, 저 때도 정말 고통스러웠었어요. 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는 제가 증권회사를 다니던 때입니다. 그 극복하던 저장에서도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 떨어질 때, 저 때 고객분들한테 신용 이렇게 하신 분들한테 맨날 신용 담보 부족 났습니다 하고 전화하고, 전화하기도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도 3년차 때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장은 IMF 때, 외환위기 때 움직임입니다. 자, 이때 IMF 때 같은 경우는 저 위에 고점에서 저점 대비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 때가 이 IMF 때 바닥을 찍었을 때가 270포인트대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가가 1000을 넘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또 500포인트를 깼었으니까 정말로 진짜로 심한 하락을 보였었죠. 저 때는 고점 대비해서 저점이 56.62%가 떨어졌습니다. 올라오는 건 400% 가까이 올라왔었죠. 그런데 고점에서 저점, 적어도 무시가 아니죠. 엄청난 거죠. 지수가 반이 더 부러졌는데. 자, 그래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보다 IMF 때가 훨씬 더 아팠었죠. 자, 근데 이때를 보게 되면, 움직인 걸 보게 되면요. 위기 극복 1년차 때 165.35%가 올라왔어요. 와, 1년차 때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때는 위기 극복 1년차 때 워낙 강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런지 2년차 때는 1.4% 정도 하락했습니다. 1.4% 하락을 했고 3년차 때는 14.87%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팬데믹 같은 그런 큰 위기는 제가 그 전에도 뭐 있었다 그래요. 우리 저 증권회사 다닐 때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때 신용계좌들 전부 다 깡통 다 나서 그때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팔지를 못했다고 뭐 그렇게 말씀도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요. 88년도, 89년도 초에 고점 찍고 난 다음 그때 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장은 모르죠.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요. 자, 근데 저런 겁니다. IMF 때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나 3년차 때는 다 마이너스가 났어요.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뭐 조금 올해는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빅피처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좀 뭐 조정 우려됩니다. 조금 현금 좀 만드세요. 시장이 좀 영 불안합니다. 뭐 물가에 애 내놓은 것처럼 불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다음 장. 자, 팬데믹이 2020년 3월 달에 저점 바닥을 찍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종가가 저 위기 극복하고 난 다음에 쭉 치고 올라오고 난 다음에 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계산을 해보면 저 작년에 3,300 넘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23.09%가 빠졌어요. 자, 그렇다면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고점 찍었던 부분들 이때보다도 뭐 덜 빠졌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이때는 팬데믹 때는 1년 차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보다 더 올랐습니다. IMF 때보다는 더 올랐고요. 1년 차 때 111.6%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저장에서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장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장에서 돈 못 벌면 바보입니다. 저장에서도 초등학생들한테 돈 주고 야 주식 해봐 그래도 돈을 벌었던 장이에요. 즉 내가 번 게 아니라 시장이 돈을 벌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6% 정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런 기획이 저 때 많이 버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2년 차 같은 경우는 저 때 3월 21일 날인가 바닥을 찍었죠. 2020년 3월 21일 날 바닥을 찍고 그로부터 1년 후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그때 주가를 보게 되면 요게 그쵸. 예. 저 2020년 21년 그렇게 되죠. 1년간은 그렇게 올랐고 그 이후에 1년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이 되겠죠. 그때 수익률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15.83%입니다. 저 3,300포인트에서 그때가 뭐 2,900포인트가 아니라 쭉 더 밀려서 2,700포인트 정도 그쯤 됐었으니까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15.83%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3월 달 3월 21일부터 시작해 갖고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68% 정도가 나와요. 근데 저 IMF 때도 마찬가지고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도 마찬가지고 저걸 1년 딱 됐을 때 딱 끊었던 거 이거보다도 위로 삐쭉 이렇게 치고 올라간 그런 구간들이 나오죠. 자, 엄밀하게 보면 저 구간하고 지금 현재 주가에 조금 적용을 하려면 저 구간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게 지금 뭐 23.09%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보다도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지금 환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저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때는 굉장히 환경이 주식시장 주변 환경이 좋았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싸게 물건을 사서 원자재 대란 뭐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싸게 생산할 물건을 미국에서 그냥 달러를 막 찍어도 거기서 싸게 저 공급을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저 때가. 자, 그런데 아직 그거보다도 덜 빠졌으니까 조금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 때보다는 IMF 때 그때 뭐 닷컴 버블 터지면서 그렇게 빠졌던 장 그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지막 금리를 0.5%를 인상한 게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에 0.5%를 인상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0.25였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도 기억을 해요. 아, 미국에서 그때는 저도 뭐 뭘 잘 모를 때였었죠. 증권회사 대리였었는데 그 증권회사 몇 년 다녀갖고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냥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구나. 그땐 지수가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환경은 그때하고 서프라임 오기존 사태 때보다 그때 IMF 때 닷컴 버블 터질 때 그때하고 더 가깝습니다. 그때도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걱정이 됐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좀 컸죠. 예, 그리고 상당히 선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그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때는 지수가 700포인트 때 60포인트씩 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코스피가요. 10%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죽는 줄 알았는데요. 자, 그래서 그때하고 환경은 비슷하지만 그때하고 단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 피보나치 수열을 조금 대입해서 보면요. 자, 지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데 고점에서 38.2% 정도. 자, 피보나치 수열이 38.2, 그 다음에 50%, 61.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를 대입을 해보면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냥 간단하게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니까 그거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제가 수급 동향을 좀 캡처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입니다. 자, 근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오늘도 다 팔았으니까. 근데 어제 것까지입니다. 11조 9천억을 팔았어요.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11조 9천억을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 3조 1천억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15조를 팔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눈만 뜨면 쏟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식 현물 말고도 선물 시장에서도 8조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미결작정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결작정이 증가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지난 과거에 그렇게 주가가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은 과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있고, 자, 외국인들이 저렇게 눈만 뜨면 판다. 엄청나게 판다. 연준에 지금 이장을 끌어올렸던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로 변했다. 거기다가 전 연준 의장, 젠디 델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까지는 시장 요동쳐도 동요 안 하겠다,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전 뉴욕 연총재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에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 충격을 줘야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비를 안 하고 그렇게 돼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22평선 근처 정도 2700 정도였었죠. 이 22평선 근처까지 좀 올라가면 매도를 하셨다가 2600 근처에서 샀다가 혹시라도 2590을 깨면 바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다음 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저게 1000포인트를 돌파를 한 게 1989년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저기서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까지 자, 주가 지수가 더블 올라오는 거죠. 위기 극복을 할 때는 1년만 해도 더블이 나왔었잖아요. 아까 보면 재작년에 팬데믹을 극복하던 과정에서도 110%가 넘게 저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00에서 2000포인트 저걸 완전히 돌파하는 그런 시점 같은 경우는 100% 더블이잖아요. 그런데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18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2000에서 3000 돌파하는 시기도 나옵니다. 자, 저거는 1000에서 2000은 같은 1000포인트지만 더블이지만 2000에서 3000은 50%밖에 안 되죠. 자, 그런데 저게 2007년도에 그때 중국이 굉장히 좀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철강주, 철강조선 이런 것들을 앞서서 그땐 진짜 또 삼성전자가 또 그때는 정말 바보짓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때 절대 가격 삼성전자가 액면가 5,000원일 때요.
절대 가격이 시가총액 말고요. 절대 가격이 포스코가 삼성전자보다 비쌌던 때가 잠깐 동안 있었어요. 그걸 보고 와 이제는 포스코가 영영추월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 조선주, 철강주 이런 걸 필두로 해갖고 저 때도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졌죠. 그러고 난 다음 쭉 옆으로 7년간 횡보를 하는 그런 정말로 갑갑한 그런 시장도 나왔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때는 저 14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랬었죠. 항상 그래왔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항상 이번에는 틀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빅피처 시간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도 좀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틀리다라고 물음표를 찍어갖고 그렇게 방송을 한 그런 방송도 있었는데 뭐 결국은 틀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 3,300 갔을 때 그 곧 4,000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저런 것들 여러분들 저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낱낱하게 저런 자료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런 것들 많은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파생 시장에서 뭐 한 10수년 고생하다 보면 자료가 많아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 때도 4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심지어 저 1000포인트를 뚫는데 한 번은 18년이 걸렸고 한 번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400포인트에서 바로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간다는 게 저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되게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틀리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틀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자, 큰 틀에서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님들.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가 오늘로써 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8일 연속 하락했으니까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를 보면 20%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 이 투자 심리선은 참고로 최장 기간 빠졌던 게 우리나라가 13일 연속 빠진 적이 있었어요. 팬데믹 때. 자, 근데 뭐 그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8일 연속 빠졌으니까 뭐 반등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지금 60일 이격도가 8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쫓아가면서 팔고 그런 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오는 구간에 한번 잘 노려보신다라면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방송 중에 미국의 이제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5% 예상치 부합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11% 뭐 예상치 상회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플러스 0.4 예상치 하회했다는 내용.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8.8% 예상치 하회했다는 내용 나왔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지표들을 오늘 또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확인은 아주 충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해 봐야겠죠. 바로 추천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앞에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내용들 좀 건네드렸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은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건설 업황, 건설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 건네드렸는데, 일단 대부분의 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주택산업 쪽에서 마진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현대건설이 꾸준하게 이 주택산업에 대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택 부분 안에서 고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현대건설은 이익 증가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주요 건설사들이 올해 수주 목표액의 20% 정도는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좋은 기업들은 30%가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대건설이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주 가이던스가 28조 원대 정도인데, 대비해서 벌써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31%를 좀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 국내 주택 가이던스를 6조 원대 예상하고 있는데, 벌써 1분기 때 77%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에 대한 수주에 대해서 또 발주에 대해서 상당히 여유로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때문에 다른 대형 건설사 대비해서 가장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환경도 괜찮다. 중동 지역의 고유가 시대의 중동 지역에 대한 발주, 그리고 원전에 대한 글로벌 이해력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해외 원전에 대한 프로젝트, 올해부터 또 대형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되고 있는 기업이 현대건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그리고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핀 남북철도, 우즈베키스탄 발전소, 카타르 가스관, 이와 같은 인프라에 대한 관련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단어가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방안을 준비한다면은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때문에 건설 업황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건설 역시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시장과 흐름을 동일시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은 오히려 빠진다라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준비하셔야 된다, 준비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까지 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시초가 접근도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대를 볼 겁니다. 자, 그래서 52,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뭐 공교롭게도 이강무 전문가하고 같은 업종이네요. 저는 계룡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못하죠. 자,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뭐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변동성 요인이 굉장히 커요. 또 뭐 어느 날 갑자기 극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화해를 하고,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봉쇄 풀고 뭐 이렇게 좀 거짓말같이 이런 것들이 좀 호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변동성 요인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이라도 불안한 종목들, 이런 것들을 들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디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뭐 적자라도 나는 종목들, 이런 것들 갖고 있으면 뭐 나중에 보게 되면 가장 바닥에서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좀 극도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서, 물론 뭐 건설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적 대비 좀 싸긴 싸요. 하지만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엄청나게 더 쌉니다.
자,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올해 예상치는 저 매출액이 한 2조 7천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2조 5천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룡건설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3천억이 깨졌어요. 2,974억입니다. 근데 작년 영업이익이 2,300억이에요. 참, 이거 2년만 벌면, 단기 순이익으로 따져도 2년만 벌면 지금 이 회사 주식을 2년도 안 벌어도 다 사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나 좀 이 실적 부분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게, 자본 총계라는 거, 요거도 평상시엔 잘 안 보는데, 오늘은 그 안정성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기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본 총계라는 거는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거, 그러니까 순수 자기 자본으로 남아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가총액이 아까 3천억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자본 총계가 7,500억이 넘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200% 좀 넘어가는데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200%면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하면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 PF도 이렇게 일으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거 200%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유보율이 1,400%, 1,500% 정도가 되니까 자본금이 447억 정도니까요. 한 6,600억 정도? 그 정도를 사내 유보금으로 좀 쌓아놓고 이렇게 있네요. 시가총액 2,900억짜리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저도 이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12월 31일 날, 31일이 아니라 작년은 28일인가 그랬었죠. 저 권리락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배당락 되기 전에, 배당 부일에. 그때, 야, 이거 종가에 사서 며칠 있다가 네가 산 가격보다 올라오면 팔아라. 그럼 배당은 그냥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작년에 배당도 800원 정도를 배당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듯이 극도로 정말로 너무 싼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사고, 그냥 냅뒀다가 좀 떨어지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마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 정도가 되면요. 상당히 그 배당 포함해갖고 배당은 따로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 계룡건설도 마찬가지 새로운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님이 그쪽이 고향이시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이렇게 엮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수출 쪽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90 몇 프로 정도가 내수였는데요. 자, 요게 파라과이가 지금 그 수도권 경전철 그거를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권 경전철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자, 거기에 지금 법안을 국회 그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는 현대 엔지니어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런 거 현대 로템도 있고, 자, 거기에 이 계룡건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랬었죠. 이 지수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지수 자체는 6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이때쯤에 고점을 찍고, 근데 지금 이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또 움직일 때 보면 꽤 끼 있는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3만 원에서 한 4만 5천 원까지 50%네요. 50%를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쭉 치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자, 근데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서 향이 굉장히 안 좋았었죠. 자, 요거 아까 잠깐 저 배당 얘기 말씀드리면요.
요때 사서 요때 팔면 자, 시세 차익 그냥 먹고 여기 12월 달이니까 12월 달 1월 달이니까요. 시세 차익 먹고 나중에 배당까지 들어오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월 달에 시장 급락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빠져서 그때 바닥을 찍었다가 또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요게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갖고 뭐 그쪽으로 좀 애둘러 이렇게 좀 엮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탄력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그 실적이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 계룡건설은 못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오늘 주가가 좀 빠져서 33,300원 정도 됐는데요. 현재 가격대 아래 구간 여기서는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겁낼 종목을 겁내야죠. 2년만 벌면 이 회사 주식 다 사고도 남습니다. 이 주식을 겁을 낸다라면 그분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나 뭐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현재 가격보다 떨어지는 구간들 이런 구간에서는 계속 사모으시기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는 가격 전략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죠. 자,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그렇게 크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동성 요인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목표가는 1차로 뭐 한 38,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9,8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사람 다 모두 건설 업종 그리고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소비력을 좀 갖춘다라면은 이 물가 상승은 사실 자연스러운 환경이라 생각되는데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힘들지만은 그 다음을 위한 방안들을 또 다시 구상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주 이제 오늘로 또 끝인데 그렇네요. 내일을 위한 한마디를 또 한 번 더 해주신다면요. 일단 시청자님들 뭐 시장이 항상 그래왔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엄밀하게 따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아무리 힘든 시장도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갔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반겨주고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마음 좀 편안히 하시고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방송 마치고 바로 또 투자의 신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